저기요, 선생님, 저기 안에 계신 할아버지. 우리 아빠랑 똑같은 병인 것 같아요. 7살 소녀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가난한 노동자로 죽은 아버지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고, 그 진실을 발견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한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선 성원대학교 병원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상급 종합병원이었습니다. 30층이 넘는 건물의 최상층 VIP 병동은 마치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고급 조명 아래로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그 VIP 병동 가장 안쪽 특별실에는 한국 경제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누워 있었습니다. 성원그룹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인 이정우. 올해 83살의 그는 50여 년간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군림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의 병실 앞에는 늙어문 양복을 입은 비서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 15명이 교대로 상주했습니다. 호흡기내과 김태영 교수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로 손꼽혔지만 지금은 무력했습니다. 김태영 교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산소 포화도가 또 떨어졌습니다. 폐 기능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원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장내과 최진수 교수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MRI, CT, 심장 초음파, 폐 생검까지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습니다. 독성 패널 검사도 일반적인 항목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회장님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최진수 교수는 50대 초반의 베테랑 의사였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습니다. 2달 전부터 시작된 이정우 회장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흡 곤란과 전신 쇠약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 포화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인의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인데 비해 이정우 회장은 이미 85%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성원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까지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차트에는 원인 불명의 진행성 장기 부전이라는 애매한 병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이정우 회장의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남 이재훈이 벽에 기대선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성원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동생 이재경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이재경은 그룹의 부회장이자 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초조함 그리고 그 너머의 다른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쇠처럼 강한 분이셨는데. 이재경이 답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 해외 전문가까지 모셨잖습니까? 이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원인을 모르면 치료도 할 수 없지 않나.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병실 안에서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병원 지하 1층. 성원대학교 병원의 지하에는 일반 병동과 서비스 구역이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세탁하는 세탁실,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구역, 그리고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7살 소녀 이서연이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연이의 엄마 박미경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청소 용역 직원으로 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인 그녀의 월급은 1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원룸 월세를 내고 서연이를 키우기에는 늘 빠듯했습니다. 박미경이 서연이를 바라보며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엄마 일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해. 학원은 못 보내줘서 미안하구나.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책 읽으면 돼요. 서연이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체의 신비라는 제목의 어린이 과학책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병원에서 보낸 시간 때문인지 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박미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해서 엄마가 버티는 거야. 박미경은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연이는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빠가 이 병원에 입원했던 때를요. 서연이의 아빠 이민주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그를 VIP 병동이 아닌 지하 일반 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가난한 환자, 무보험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아빠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아빠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쉬기 힘들어 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아파요? 아빠 이민준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곧 나을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병실에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냄새였습니다. 서연이는 그 냄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반복해서 하던 말도 기억했습니다. 이민준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물맛이 이상해요. 뭔가 쓴 아몬드 같은 맛이 나요. 음식도 다 그런 맛이 나요.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약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서연이가 병실에서 자고 있을 때 아빠의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민주는 원인 불명의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서연이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오늘도 박미경은 병원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오전에는 응급실과 외래 진료실을 맡았습니다. 오후에는 입원 병동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VIP 병동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VIP 병동은 특별했습니다. 복도는 넓고 조명은 은은했으며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박미경은 그곳에서 일할 때마다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병원인데 천국과 지옥이 따로 없구나. 박미경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간호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가 박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실 청소는 제가 들어갈 테니 밖에서 대기하세요. 박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 환자의 병실은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청소 직원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박미경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물 좀 갖다 드릴까요? 박미경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여기는 어떻게 왔어?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서연이가 풀죽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오셔서 찾아왔어요. 박미경이 한숨을 쉬며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특별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우 회장의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그 바람과 함께 어떤 냄새가 복도로 퍼졌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그 냄새.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그 냄새. 1년 전 아빠의 병실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냄새.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냄새 아빠 병실이랑 똑같아요. 박미경이 당황하며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그냥 소독약 냄새일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 냄새 저 정말 기억해요. 아빠가 아플 때 나던 냄새예요. 간호사가 두 사람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VIP 병동에 올라오시면 어떡합니까? 박미경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박미경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마음속에는 그 냄새가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엄마 옆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왜 VIP 병동에서 아빠 병실이랑 똑같은 냄새가 났을까? 왜 아무도 그 냄새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서연이는 7살이었지만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의료진의 대화를 듣고 환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는 엄마를 따라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오후에 박미경이 VIP 병동 청소를 하러 갈 때 서연이도 몰래 따라갔습니다. 복도 한쪽에 숨어서 특별실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안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특별실 안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는 모습이 1년 전 아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김태영 교수였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또 떨어졌어요. 8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위험합니다. 간호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도 똑같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었으니까요. 서연이는 용기를 내어 김태영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김태영 교수가 놀라며 서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넌 누구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안에 계신 할아버지. 우리 아빠랑 똑같은 병인 것 같아요. 김태영 교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내 아버지?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빠도 1년 전에 이 병원에서 똑같이 아프다가 돌아가셨어요. 숨쉬기 힘들어하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쓴 아몬드 맛이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김태영 교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영 교수가 서연이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구나. 하지만 여기 환자분은 전혀 다른 경우란다. 넌 이제 돌아가렴. 서연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똑같아요. 냄새도 똑같고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김태영 교수가 난처해하며 주위를 보았습니다. 그때 박미경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박미경이 서연이를 붙잡으며 김태영 교수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애가 아빠를 일찍 여의어서 트라우마가 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미경은 서연이를 데리고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김태영 교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상상이겠지. 그는 다시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 서연이가 한 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쓴 아몬드 맛? 이상한 냄새.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정우 회장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75%까지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신경과 독성학과 전문의들이 차트와 검사 결과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태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모든 장기가 서서히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병변은 없습니다. 감염도 아니고 암도 아닙니다. 자가면역 질환 검사도 음성입니다. 도대체 뭐가 회장님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최진수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독성 검사도 다시 했지만 일반적인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희귀 질환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 독성학과 박현수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이 병원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독성학 전문가였습니다. 박현수 교수가 말했습니다. 혹시 검사 항목을 확대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일반 독성 패널로는 잡히지 않는 물질도 많습니다. 김태영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확대 검사까지 했습니다. 중금속 농약 산업용 화학물질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경은 다시 VIP 병동을 청소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를 따라오지 못하게 지하에 남겨두었습니다. 박미경이 복도를 닫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특별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손에는 투명한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에는 워낙 많은 의료진이 드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들어갈 때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VIP 병동은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은 카드를 찍고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암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박미경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청소 직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여성은 20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손에 들었던 봉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박미경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여성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미경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미소에는 뭔가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정우 회장의 상태가 또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이 긴급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김태영 교수가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인공호흡기 준비하세요. 산소 포화도가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물맛이 이상해. 김태영 교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정우 회장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쓴맛이나 쓴 아몬드 같은. 김태영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서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쓴 아몬드 맛이 난다고 했어요. 김태영 교수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그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김태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드신 물과 음식 전부 수거하세요. 그리고 독성 검사 항목에 시아나물 계열을 추가하세요.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아나물이요. 하지만 일반 패널에서는 김태영 교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일반 패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검체를 보내세요. 그날 오후 박미경은 서연이와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 있었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우유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이상한 아줌마 봤어요. 박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아줌마.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아줌마요. 흰 가운 입고 있었는데
아빠 병실에도 자주 왔던 그 아줌마 같았어요. 박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확실해. 서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손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여기. 서연이가 자기 왼손 엄지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라벤더 같은 냄새요. 박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자신도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1년 전 남편의 병실에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자주 왔었습니다. 그 여성은 특별 영양제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회복에 좋은 음료라며 권했습니다. 박미경은 그때 고마웠습니다. 가난한 환자에게도 신경 써주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식 의료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출입증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미경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빠의 병실에서 그 여성이 무언가를 물에 타는 꿈이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물컵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 물을 마셨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안 돼. 하지만 꿈속에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서연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아빠처럼 그 할아버지도 죽으면 안 돼. 서연이는 작은 노트를 꺼내 기억나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쓴 아몬드 맛 흰 가운의 여성, 왼손 흉터 라벤더 향수,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패턴까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김태영 교수는 과거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치아화물 중독의 특징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증상이 이정우 회장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달콤한 아몬드 냄새, 쓴맛, 서서히 진행되는 호흡 곤란, 세포의 산소 이용 능력 저하. 김태영 교수는 병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차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총 8명의 환자가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모두 원인 불명의 호흡 부전이었습니다. 그중 6명은 저소득층 환자였습니다. 일반 병동이나 지하 병동에 입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태영 교수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그는 박현수 독성학과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김태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 차트들 좀 보세요. 김태영 교수가 8개의 차트를 펼쳤습니다. 박현수 교수가 차트를 훑어보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군요. 증상 진행 속도 검사 결과. 박현수 교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독극물을 투여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이재경 부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재경은 병원 이사장실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이재경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태영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장님의 병은 자연적인 질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재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김태영 교수가 차트들을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병원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원인 불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재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까? 박현수 교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치아화물 특수 검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만약 양성이 나온다면 이것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재경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를 불러 보안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영 교수가 결과지를 들고
VIP 병동으로 뛰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혈중 시아나물 농도 치사량의 80%. 이정우 회장은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장기간에 걸쳐 소량의 시아나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검사에서는 잡히지 않았고 증상은 자연스러운 질병처럼 보였습니다. 김태영 교수는 즉시 해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이드록소코발라민과 아질산나트륨을 투여했습니다. 이정우 회장의 산소 포화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것인가? 김태영 교수는 이재경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살인 미수입니다. 그날 밤 성원대학교 병원에는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중대범죄수사팀의 강력계 형사들이었습니다. 팀장인 박준혁 경위가 병원을 장악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박준혁 경위가 지시했습니다. VIP 병동을 봉쇄하고 출입 기록을 확보하세요. 과거 3년간의 사망 사례도 모두 재조사합니다.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준혁 경위는 김태영 교수를 불렀습니다. 박준혁 경위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의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태영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VIP 병동은 워낙 많은 사람이 드나듭니다. 의사, 간호사, 간병인, 청소 직원, 외부 컨설턴트. 박준혁 경위가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출입 기록과 CCTV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특히 야간과 교대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달려왔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경위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출입 기록과 CCTV가 맞지 않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박준혁 경위가 눈을 빛냈습니다. 언제입니까? 형사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 2달간 일주일에 2~3번씩 야간 시간대에 VIP 병동 CCTV에 한 사람이 찍혔는데 출입 기록에는 없습니다. 화면에는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왼손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박준혁 경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 전체에 수배하세요. 그리고 과거 사망 환자들의 기록도 조사하세요. 혹시 이 사람과 연결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박준혁 경위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과거 사망 환자 8명의 기록을 조사하던 중 한 명의 환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1년 전 사망한 이민준이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급성 호흡부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 경위는 그의 신원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민준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하니 오래전 말소된 호적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는 원래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준혁, 성원그룹 창업주 이정우의 아들이었습니다. 박준혁 경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벌 회장의 아들이 왜 가짜 신분으로 살다가 가난한 노동자로 죽었단 말인가. 경위는 즉시 성원그룹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재경 부회장이 경위를 만났습니다. 이재경이 말했습니다. 경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이 살아 계시다니. 박준혁 경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대조 결과입니다. 1년 전 이 병원에서 사망한 이민주는 유전자상으로 이정우 회장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재경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이 돌아오셨는데 우리가 몰랐다니. 이재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2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30살이던 이준혁은 아버지와 크게 다퉜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그룹을 키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정경유착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준혁은 그런 아버지의 방식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준혁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약육강식이야. 내가 이 자리에 앉으려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나가라. 내 아들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준혁은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바꿔 이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박미경을 만나 결혼했고 딸 서연이를 낳았습니다. 이재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형님을 찾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형님을 그리워하셨을 겁니다. 저도 형님을 찾고 싶었지만 아버지 눈치 때문에 감히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1년 전에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니. 이재경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박준혁 경위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서연이라는 아이는? 이재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친손녀입니다. 그리고 형님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박준혁 경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났다니. 그는 다시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준혁과 이정우 회장 모두를 독살하려 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박준혁 경위는 박미경과 서연이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미경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서연이는 엄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박준혁 경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박준혁 경위는 이민준의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박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재벌가라니요. 박준혁 경위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과거 기록들이었습니다. 박미경은 서류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VIP 병동에 계신 할아버지가 제 친할아버지예요. 박준혁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아빠를 모르셨던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시고. 박준혁 경위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모르셨어. 하지만 이제 알게 되셨단다. 박준혁 경위는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본 그 여자 기억나니? 흰 가운 입고 왼손에 흉터가 있던 사람.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 사람 목소리도 조금 기억나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항상 야간에 왔어요. 아빠한테 특별 영양제라고 음료를 줬어요. 박준혁 경위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 증언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병원 직원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망한 8명의 환자 병실에 모두 같은 외부 컨설턴트가 출입했었습니다. 이름은 한지영, 42세의 여성으로 의료 시스템 개선 컨설턴트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조사해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조작되어 있었고 실제 신원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준혁 경위가 한지영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한수진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녀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한민수, 25살의 젊은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성원그룹 계열사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 장비가 부실했고 관리 감독이 엉망이었습니다. 한민수는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성원그룹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상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한민수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가족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민수는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20살이던 한수진은 오빠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수진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료와 독성학을 공부했습니다. 신분을 바꾸고 병원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가난한 환자들로 실험을 했습니다. 소량의 시아나물을 장기간 투여하는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질병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진은 8명의 환자를 죽였습니다. 모두 저소득층 무보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시스템에서 방치되는 사람들이야. 부유한 환자들은 최선을 다해 살리면서 가난한 환자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잖아. 나는 이 불평등한 시스템에 저항하는 거야. 한수진의 마음은 점점 더 왜곡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이정우 회장이었습니다. 성원그룹의 상징. 그녀 오빠를 죽게 만든 시스템의 정점. 한수진은 VIP 병동에 침투했습니다. 출입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야간 시간대, 교대 시간에 혼란을 틈탔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회장에게 독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음식에 영양제에 소량씩 지속적으로. 한수진은 이정우 회장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최고의 의료진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수진은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의야. 부자들도 결국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죽인 환자 중 한 명이 바로 이정우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준혁 즉 이민주는 아버지와 결별하고 가난한 노동자로 살다가 한수진의 손에 죽었습니다. 박준혁 경위가 한수진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한수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한수진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준혁 경위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한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무고하다고요. 이정우 회장이 무고하다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데, 저는 단지 정의를 실현한 겁니다. 박준혁 경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인 8명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들로 실험을 한 것뿐입니다. 박준혁 경위가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이 신입니까? 누가 살고 죽을지 결정할 권리가 당신한테 있습니까? 한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경위가 다시 물었습니다. 1년 전에 죽은 이민준, 그 사람도 당신이 죽였죠? 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죽였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였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환자였어요. 박준혁 경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정우 회장의 아들입니다. 한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박준혁 경위가 설명했습니다. 이민준의 본명은 이준혁입니다. 이정우 회장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결별하고 신분을 바꿔 살았던 겁니다. 당신은 재벌 회장을 죽이려다 실패했지만 이미 그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한수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해독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식도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독살당할 뻔했다는 거,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1년 전 이 병원에서 죽은 가난한 노동자가 자신의 아들 준혁이었다는 거. 이정우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83살의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50여 년간 쌓아온 부와 권력.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 아들과의 관계,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간 아들. 이정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돌아왔었구나. 내가 몰랐어. 이재경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정우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옳은 길을 걸었다고 믿었어.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결국 내 아들도 그 약한 자가 되었구나. 나는 내 아들조차 지키지 못했어. 이정우 회장은 서연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준혁 경위가 박미경과 서연이를 VIP 병동으로 데려왔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큰 병실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서연이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준혁을 닮았어. 똑같은 눈을 가졌구나. 서연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정우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너희를 몰라봐서.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서.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박미경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내가 준혁이한테 너무 잔인했소. 당신도 고생이 많았을 거요. 박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남편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자기 길을 걸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할아버지를 살렸구나. 이정우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해주셨어. 내가 냄새를 기억하고 내 아버지의 증상을 이야기해줘서. 선생님들이 독극물을 발견했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도 죽었을 거야.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처럼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정우 회장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평생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강인한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손녀 앞에서 우는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보였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몰랐어. 이정우 회장은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원그룹 전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안전 환경, 보호윤리 경영, 모든 것을 새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달 후 성원그룹은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지난 50여 년간 성원그룹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다쳤고 죽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메모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아들과 싸우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와 있었는데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가난한 노동자로 살다가 이 사회의 불평등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손녀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성원그룹은 1,000억 원 규모의 의료 기금을 만듭니다.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를 지원합니다. 둘째, 성원대학교 병원은 환자 권리 보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어린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보호자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셋째, 그룹 차원에서 노동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넷째, 의료 AI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기술이 사람을 위해 쓰이도록 합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변화를 결심하신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정우 회장이 답했습니다. 제 손녀 서연이가 가르쳐 줬습니다. 7살 아이가 어른들이 놓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도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사회의 가장 약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책임입니다. 성원대학교 병원도 변화했습니다. 김태영 교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토콜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의문스러운 증상은 독성 검사를 확대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검토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자의 관찰도 중요한 자료로 취급합니다. 병원은 환자 대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서연이가 어린이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큰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어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환자 대표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가장 어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서연이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아빠를 이 병원에서 잃었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세요. 보호자가 이상하다고 할 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아이들의 말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못 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 의료진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수진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정에서 한수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몰랐습니다. 이민준이 이정우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가 아버지와 싸우고 가난하게 살기로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만약 알았다면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한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저항한다며 더 많은 희생을 만들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만든 비극이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서연이와 박미경은 이정우 회장의 도움으로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은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병원 청소가 아니라 성원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매주 토요일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지금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가 할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이정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이준혁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밝게 웃는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서연이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 서연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란다. 이때가 5살 때야.
서연이는 사진 속 아빠를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어린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밝게 웃고 계시네요. 이정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혁이는 착한 아이였어. 정의로웠고 용감했지. 할아버지는 그걸 몰랐어. 이정우 회장이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서연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독성학을 연구하는 의사요. 할아버지가 눈을 빛냈습니다. 왜 그런 걸 하고 싶니? 서연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빨리 발견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난해도 부자와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이정우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하지만 명심해라. 돈이나 권력으로 꿈을 이루는 게 아니야. 내 마음과 노력으로 이루는 거란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할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할 거예요. 이정우 회장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해 가을, 성원대학교 병원은 새로운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준혁 기념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와 의료윤리교육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료진, 환자들, 언론, 그리고 시민들이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 아들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준혁은 옳은 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아버지인 저와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아들이 옳았다는 것을. 이정우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기념관이 아닙니다. 변화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도 똑같이 존중받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정우 회장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 손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연이는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8살 소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했습니다. 아빠가 아플 때 저는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도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이의 말을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그런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손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탁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내 나이 때는 전쟁 직후였어. 모두가 가난했고 배고팠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강해야 한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 서연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것만으로는 부족했어. 할아버지는 중요한 걸 놓쳤어. 사람의 마음을 돌보지 않았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들도 잃고 많은 것을 잃었지. 이정우 회장이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현명하구나. 어린 나이에 이미 중요한 걸 알고 있어. 사람이 먼저라는 거. 약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거.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아빠한테 배웠어요. 아빠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엄마와 저를 사랑했고요. 아빠는 말했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정우 회장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가 그런 말을 했구나. 그래, 내 아버지가 옳았어. 할아버지가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 할아버지도 그걸 실천할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18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연이의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독성학을 전공해서 가난한 환자들도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매주 저소득층 지역을 찾아가 무료 건강 상담을 했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이제 93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원그룹을 직접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재경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회장은 여전히 중요한 결정에 조언을 했습니다. 특히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성원그룹은 10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노동안전사고는 거의 없어졌고 환경보호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금은 수천 명의 환자를 도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연이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꽃들이 만발한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연이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의대 생활은 어떠니? 서연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독성학 수업이 특히 흥미로워요.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연구 주제를 정했어요. 치아화물 중독의 조기 진단에 관한 거예요. 일반 병원에서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싶어요. 이정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주제구나.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서연이가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해요. 아빠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정우 회장이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후회는 없단다. 너를 만났고 변화를 시작했으니까.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의사 되는 거 보셔야죠. 이정우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볼게. 하지만 만약 할아버지가 먼저 간다면 너는 약속을 지켜다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이정우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 돈과 권력보다 정의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너도 지켜주렴.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꼭 지킬게요. 두 사람은 조용히 봄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이정우 회장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자리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재경 회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박미경과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너 덕분에 할아버지가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도 왔지만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성원그룹의 의료 기금으로 도움받은 환자들, 노동안전 개선으로 보호받은 노동자들, 그들은 이정우 회장의 변화를 기억했습니다. 서연이는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완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고 늦게 깨달으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변화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 약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 저는 이 가르침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의사가 되어서도 교수가 되어서도 늘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후 서연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이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공부했습니다. 독성학 교과서를 읽고 논문을 쓰고 실험을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38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원대학교 병원의 독성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권리보호센터의 소장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매주 저소득층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무료 진료와 건강 교육을 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조기 독성 진단 기술을 개발해서 일반 병원에서도 쉽게 검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는 병원 강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환자 중심 의료였습니다. 강당에는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7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빠의 죽음, 할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변화의 여정을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강연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질병의 진단과 치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특히 약한 사람, 어린 사람,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속에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단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제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변화는 가능하다고.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의술을 배우되 인술을 잊지 마십시오. 기술을 익히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장 약한 환자의 목소리가 때로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강당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서연이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제가 약속 지키고 있죠. 서연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서연이는 느꼈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서연이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한 가족의 비극이었고 또한 화해와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된 빛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비추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어딘가에서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봄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약한 목소리에도 진실이 있고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